안녕하십니까. 네, 잘 보내셨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좀 기초과정 끝나기 전에 좀 복습을 좀 하세요라고 했는데 계획을 좀 세워서 잘 듣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말만 듣는다고 하고 내가 그래서 지난 그 일요일 날에 내가 계획을 세워봤어요. 내가 내가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화요일부터 계산하면 이제 이게 어 내년 이제 1월 2일 날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지를 좀 전에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15일 정도 이제 여유가 된단 말이에요. 15일. 근데 기초 강의가 그 1, 2, 3, 4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제 기초 강의 5강부터 복습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 7, 28이니까 28강이잖아요. 28강이니까 하루에 두 강씩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강 듣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강의가 그렇게 너무 안 들어보셨구나. 강의가 제 강의는 이렇게 길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집중 시간이 20분을 넘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그 길게 이렇게 수업하면 그 다 앞에 걸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짧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충 한 40분에서 45분 사이 대부분 다 끝나요. 근데 그 동영상으로 들을 때 1배속으로 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1.4배속이나 1.2배속 정도로 들으면 돼요. 그럼 1.4배속으로 계산을 하면 몇 분이면 듣냐면 30분이면 끝나요. 30분. 그럼 이제 두 강 듣는데 몇 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1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은 낼 수 있죠, 진짜. 왜냐면 이게 기초 과정을 이렇게 수업 열심히 받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인터넷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초 과정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 기초 과정 때 배웠던 내용을 뼈대로 해서 이게 뼈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 살을 붙이고 그렇게 가야 심화 과정 3월달 되면 이제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이 1년 안에 동차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게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시험이 막 한참 멀리 나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3월 말 정도에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미리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정도 남았으니까 하루에 두 강씩. 그건 할 수 있겠죠. 그 두 강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쉬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쉬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못 들었으면 그 쉬는 날 한 4강에서 한 6강 이렇게 들으면 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재밌지 않아요? 어, 그리고 들으면 들은 만큼 프로티지가 나와요. 30% 들었는지 50% 들었는지 완강이면 100% 나오잖아요. 그걸 다 채우잖아. 내가 100%를 다 들었다. 그러면 자신감이 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과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과정이 기초 과정인데 기초 과정에서 수업한 내용을 다시 시간 내서 꼭 다시 들어두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 매매 공부했죠. 매매. 그러니까 매매는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뭐하고 약정. 그다음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뭐하면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데 매매 계약은 서로 출연했으니까 무슨 계약이죠? 그 쌍무를 말하시면 안 돼요. 서로 출연했다. 그러면 갑도 재산을 내놨고 우리도 재산 내놨다 이 말이죠. 이때는 무슨 계약? 유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쌍무 계약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결련성,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 결련성이 있을 때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쌍무 계약이라고 하고, 그다음 재산권 이전해 줄게, 약정, 그다음 대금 지급해 줄게라고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낙성 계약. 특별한 방식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 이게 늘 세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법적 성질이 어디에 해당한다?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고요?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래 생길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건물을 뭐 매매했다 이런 것들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거니까 이런 걸 채권행위라고 그럽니다.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을 무슨 행위? 채권행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소유권 취득해서 을로한테 이전해 줄게 약속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년 뒤에 생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소유권
건물을 지으면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게. 지금 미리 약속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 장래 생길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그럼 O예요, X예요? O.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돈을 줘야만 매매가 되고 돈 말고 다른 물건을 주게 되면 뭐가 된다? 교환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 계약의 경우에요. 계약은 계약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일이 있을 때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 계약금만큼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은 금전 기타 유가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전 기타 유가물. 그러니까 계약금은 금전 말고 다른 걸로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계약금만큼은. 근데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은 다 뭐 해야 돼요? 금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럼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면 나머지 돈을 다 뭘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금전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둘이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했을 때는 그 계약금만큼은 금전 기타 유가물, 금전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면 대금은 다 뭘로 지급해야 된다? 금전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복습을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쌓이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 계약금 계약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고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요물 계약.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때, 계약금을 교부한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다음 요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다음 계약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열자로 무슨 해제라 그래요? 이게 열자. 또박또박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나중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도 배우고 약정 해제도 배우고 법정 해제도 배우고 합의 해제 이런 거 다 배운단 말이에요. 해지 조건 이런 것도 다 배우고. 그러면 그 용어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다른 제도가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걸 무슨 해제라고 한다고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매매 계약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 거죠? 매매 계약 비용. 여기 좋죠. 좋은 대로 반반씩보다 당사자 쌍방이 뭐에 부담한다? 균분. 반띵이 맞는데 시험에 균분 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계약 비용과 관련해서 세 개를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계약 비용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뭐였죠? 어떤 게 있었어요? 계약서 작성 비용. 그다음 감정 평가 비용. 그다음 측량 비용. 요 세 가지가 계약 비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그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니까 균분이 아닌 거예요.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금 관련 내용 좀 처리해 보죠.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 무슨 관계 있다? 동시 이행 관계. 그다음 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요 대금 지급 시기인데요.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다면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요 대금 어디서 지급해야 돼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대금 어디서 지급해야 된다? 인도 장소. 그다음 매수인은 언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죠?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고, 그다음 요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 이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죠?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가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매수인이 대금 지급 거절할 때 매도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예요? 그 금액을 법원에다가 뭐하라?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취득권 내용 기억해야 되겠네요. 계사례죠. 계사례. 걔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걔를 인도해 주기 전에 걔가 새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요 새끼를 뭐라 그러죠? 과실. 그럼 요 새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매수인에게 있다. 매도인에게 있죠. 그래서 그 조문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587조 첫 번째 제1문. 생각나요? 그때 이렇게 짚어가면서 했던 거. 매매 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다시
매매 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가 포인트예요.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다시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환 계약이죠. 교환 계약. 교환 계약은 금전 이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니까 교환 계약도 똑같아요. 교환 계약도 법적 성질이 똑같죠. 어디에 해당한다?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빨리빨리 해볼까요?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더 빨리.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입이 붙어야 돼요. 다만 그 교환 계약의 특징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죠. 교환에서 좀 특징적인 내용이 이게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돈 지급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게 보충금. 그러니까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은 한 번 급부하면 계약이 끝나는 것이라 이건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그래서 요 일시적 계약 관계를 해소시킬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해제. 자, 그다음 임대차 있었네요. 임대차.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정, 그다음 차임 지급해 주겠다라고 뭐하면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죠. 자, 임대차 계약도 똑같아요. 임대차 계약도 서로 출연했으니까 뭐죠? 유상, 그다음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에 해당되는데 임대차는 존속 기간이 있으니까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계속적 계약. 그럼 계속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는 뭐예요? 해지. 이렇게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임대차 계약을 없앨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 해지. 그다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없앨 때 쓰는 단어는 뭐예요? 해지 통고. 둘이 다르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없앨 때는 해지. 언제 임대차가 소멸하는 거죠? 즉시. 그다음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이때는 기간이 경과해야 임대차가 소멸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임대차가 소멸하는 거죠? 그게 6.15죠. 6월, 1월, 5일.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다. 1개월. 그다음 동산인 경우에 누가 했던 공이 5일 경과하면 임대차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여백에요. 그 임대차의 효력과 관련해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뭐 기초소 여백에도 좋고 그다음에 공책에도 좋고 그다음에 뭐 책상에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두 문자를 쭉 한번 써보세요. 그 좀 펜을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 쓰는 개수가 그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득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쓴 만큼 득점이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쓰셨네요. 네, 좋아요. 저건 또 완벽하게 다 쓰셨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너무 못 쓰고 있어가지고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넷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학습 질문에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학원 수강생들이 엄청 대답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도대체 복습을 얼마큼 많이 해가지고 오는 거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문제는 못 푼다 그랬죠, 제가. 다 써보셨어요? 자, 잘 따라오세요. 먼저 임대인의 권리가 두 개죠. 차 뭐죠? 차임 지급 청구권 반 목적물 반환 청구권.
그다음 임대인의 의무가 목, 방, 수, 비, 담이죠. 자, 목적물 인도 의무. 그다음 방해 제거 의무. 그다음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갱, 매, 차. 일단 똑바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임차권.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그다음 갱신 청구권. 그다음 매수 청구권. 그다음 차임 감액. 지급이 아니에요. 차임 잘 안 되는 건 따로 해서 째려 보셔야 돼요. 그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외웠는데 잘 안 되는 걔는 계속 째려 보셔야 돼. 그래야 기억이 남아요. 계속. 그렇게 해서 얘가 눈에 박혀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뭘 외울 때 그 입에 붙도록 반복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 틀리는 부분은 그 부분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그 부분 계속 응시해서 보면 잔상이 남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안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74세 합격하신 분 있잖아요. 74세 그분이 그 합격해서 일단 두 마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내가 10살만 젊었어도 그럼 74세에서 10살 빼면 64세 아니에요. 그 자기가 10살만 젊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살만 젊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인디. 두 번째 한 말은 교수님 저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힘든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교수님 저는 뭐 나이도 많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체력도 안 되고 뭐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하나도 나은 게 없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든 걸 내 나이만큼 외웠다는 거예요. 나 거기서 진짜 내가 74세 내가 저런 그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모든 걸 제 나이만큼 외웠어요, 교수님. 근데 그 한마디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다 녹아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네. 그분도 그분 연세만큼 많이 외우셨답니다. 자, 안 외워도 외워야 되겠죠? 자, 갱, 매, 차, 임차권, 그다음 비용 상환 청구권,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그다음 차임 감액 청구권, 그다음 임차인의 의무, 보반이죠. 차임 지급 의무, 그다음 목적물 보관 의무, 그다음 목적물 반환 의무. 이렇게 다 정리해 놓고 나면 헷갈릴 만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차가 있으니까 얘를 구별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임대인의 권리에 나오는 거니까 차임 지급 청구권. 여기는 임차인의 권리에 나오는 거니까 차임 감액 청구권. 여기는 임차인의 의무에 나오는 거니까 차임 지급 청구. 차임 지급 의무. 임차인의 의무니까 차임 지급 의무. 또 해놓고 나면 또 비슷해 보이는 게 목적물 인도하고 목적물 반환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 의무는 누구의 의무예요? 임대인의 의무. 이건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유를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이건 반이 목적물 반환 의무죠. 누구의 의무예요? 임차인의 의무죠. 언제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목방 수비 때문에 B가 있죠. 그다음 임비 갱매체 B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임대인의 의무니까 뭐라고 말하면 되죠? 비용 상환 의무. 여기는 임차인의 권리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차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임차권은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엇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임차인이 그 집에 새 들어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걸 한마디 법원으로 표현하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래서 이 임차권에서 중요한 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에도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필요한데, 이거 먼저 등기를 하는 방법은 좋은데 등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등기해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싫어라고 얘기하면 임차권 등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좋은데 현실적으로 등기가 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따로 특별법을 따로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단 누구를 보호하자? 주택 임차인을 보호해서 국민의 무슨 생활을 안정시키자.
주거생활 안정시키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 머릿속에 다 꿰고 있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그다음 요건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의 무슨 법이다? 특별법. 그러면 요 민법상 임대차는 이제 이건 모든 물건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일반법이 되는 거고, 그다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 건물 임대차 중에서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했을 때,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만 적용되는 무슨 법이다? 얘는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일반법에도 있고 또 특별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제도가 일반법에도 있고 특별법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될까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죠.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법정갱신제도가 그렇습니다. 법정갱신.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에도 법정갱신제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 주택임대차에도 법정갱신제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도가 일반법에도 있고 특별법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죠?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했을 때 법정갱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민법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지고 뭐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주택 임차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 임차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그럼 다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 임차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뭐 아직 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명문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주택 임차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끝내야 돼요. 임대차를 민법을 찾아봐야 돼요. 민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도 임차인이니까 민법 618조 이하를 쭉 찾아봐야 돼요. 그럼 쭉 내려가면 626조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 임차인도 임차인이니까 626조에 따라서 주택 임차인도 당연히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는데 특별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일반법으로 그 내용을 메꿔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일반법 보충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나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동일한 제도가 양쪽 모두에 다 있다면 어느 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된다.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된다. 이게 무슨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다음 특별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일반법으로 그 내용을 메꿔 주어야 한다. 이게 무슨 원칙? 일반법 보충의 원칙입니다. 그다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것도 무슨 규정이죠? 편면적 강행 규정. 그 편면적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편면적. 한쪽으로만 강행 규정인데 한쪽으로만 강행 규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특약을 맺었을 때 그 특약의 내용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그냥 유효하게 취급하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에는 무효로 취급하는 걸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주택을 전부 임대차했다.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주택의 일부를 임대차했다. 이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칠판. 자,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된다. 그럼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주거용이죠. 본질이 주거용이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돼요. 그다음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다방 사건이었었고요. 그다음 미등기 전세가 있었죠. 미등기 전세.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가 되지 않은 걸 미등기 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되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다음 우리와 같은 자연인 적용되죠.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훑어보라는 게 아니야. 나를 봐요. 나를. 전에 뭐 줄 다 긋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걸 나랑 맞춰보는 거. 이게 이렇게 해야 머리에 오래 남는다고요. 이렇게 해야. 자, 그러면 자연인 적용돼야 안 돼요? 된다. 법인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원래 그냥 법인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법인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신 되는 경우가 3개 있죠. 그 3개를 외워야 되죠. 뭐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더하기
지방공사 더하기 중소기업.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소기업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이 그 소속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서 요 법인이 주택을 임차했어요. 그리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법인에게도 대항력, 우선면제권 이런 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게 대항력, 우선면제권 줄 때, 즉 법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 때는 세 가지 법인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외워야 돼요. 다시 뭐 있다고요? 또박또박. 한국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더하기 지방공사 더하기 중소기업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그 차근차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통하는 맥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여기 보시고 여러분 그 시험장에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자, 대항력 취득하려면 대항 요건 갖춰야 되는데 대항 요건에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뭐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자, 그러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그럼 언제 대항력 주죠? 다음 날 오전 빵시에 대항력을 주고 그다음 요 우선 면제권에서 우선이라는 건 누구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생각나야 돼요. 누구보다 후손이 권리자. 그러니까 후손이 권리자보다 그다음 무엇을 변제받는 거죠?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러면 안 돼요. 요 보증금 중 일정액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최우선 면제할 때 나와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면제는 무엇을 우선 면제 받는 거예요? 보증금을 우선 면제 받는 거고 그다음 최우선 면제는 무엇을 변제 받는 거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면제 받는 겁니다. 그다음 요 우선 면제권 취득하려면 또 똑같아요. 우선 면제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선 면제의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그러니까 무엇을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손이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 최우선 면제권에서 최우선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보다도 우선한다.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면제받는 거예요? 보증금 중 일정에. 그다음 요 최우선 면제권 취득하려면 또 똑같아요. 최우선 면제 요건을 갖춰야 되죠. 최우선 면제 요건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가 뭐다? 대항 요건. 다만 그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대항 요건이 미리 갖춰져 있어야 돼요?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이 미리 갖춰져 있어야 되고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걸 받으려면 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세 가지 내용.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도 배웠네요. 생각나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자, 일단 이건 그 상황이 어떤 때 나오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먼저 임대차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런데 임차인이 뭘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사.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이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럼 이때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누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냥 임차인 아니고 그때도 그냥 임차인 그랬잖아요. 앞에 붙어야 돼요. 무슨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 어디에 대해 신청하는 거죠? 법원인데 어떤 법원이죠?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자, 그다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맞춰졌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됐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두 개 주죠. 뭐 주죠?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주죠. 그 두 개 다 주는 거예요. 뭐도 주고 대항력도 주고 우선 면제권도 주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을 이미 취득한 적이 있다. 이미 취득한 건 그대로 유지해 준다.
그다음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했어요. 그럼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른 데로 이사 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 요건은 우선 면제권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집은 현재 비어 있어요. 누가 들어와 살아요?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그 이후에 들어간 임차인에게는 우선 면제권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줘요. 해주고 뭘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권.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에 뭐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해주잖아요. 이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선 면제라는 건 누구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후손이 권리자. 그러면 그 원래 살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갔어요. 그다음에 새로운 임차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로 들어간 임차인 밑에 있는 후손이 저당권자보다는 이 사람이 우선 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은 요건만 갖추면 항상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이후에 들어간 임차인에게 안 해주는 건 뭘 안 해준다고요?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요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기간이 있었죠?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 끝날 무렵에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죠. 자, 이게 무슨 갱신이죠? 법정갱신. 그러니까 법정갱신의 경우에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된 겁니다. 그럼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안 돼 있고 구체적인 숫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해지 통고할 수 있는 사람 있죠. 다 꼭 기억해야 될 게 누구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소멸하는 거예요. 3개월 경과하면 임대차가 소멸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 있네요. 일단 증감 청구권, 증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은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형성권. 증액 청구를 하고 감액 청구를 하면 각각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증액 감액의 효과 곧바로 생기는 겁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 제한이 있죠.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하니까 몇 프로 초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5%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에 제한이 있죠. 이 숫자 꼭 외워야 되는데 전환하려고 하는 금액의 연 1할입니다. 연 1할이니까 뭐죠? 10%. 요거하고 기준금리 더하기 3.5%. 그러면 이렇게 10%짜리가 하나 있고 기준금리 더하기 3.5%에서 두 가지 비율 중에서 높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배웠던 게 임차권 승계죠. 자, 임차권이 이제 누구에게 승계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임차인이 죽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상속인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죠. 상속인이 있나 없나. 그럼 상속인이 있어요. 그럼 상속인이 있으면 또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뭘 나눠봐야 되죠? 상속인이 임차인과 같이 사나 안 사나 이렇게 따져봐야 되죠. 그럼 첫 번째가 상속인이 있어요. 상속인이 있는데 임차인하고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있는데 임차인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임차권을 승계받는 거예요? 상속인이 임차권을 상속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상속인이 있긴 있는데 요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지 않아요. 이때는 이제 공동으로 임차권 승계하죠. 누가 공동으로 승계하죠? 가사 더하기 2촌이죠. 가사 더하기 2촌. 가사는 뭐예요? 가사,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임차인하고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얘기하는 뭐 후처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과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사는 사람, 가사. 그다음 더하기 몇 촌 이내 친족?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죠. 그럼 2촌 이내 친족이니까 일단 배우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배우자 친족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친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가면 이게 걸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하고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들어가면 뭐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 오늘 그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하세요. 집에 가서 배우자 데려다 놓고 너 나랑 친족이니 아니니 꼭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는 친족이다 아니다. 친족이에요. 친족이라니까요. 그 인간하고 친족이었어. 친족이에요. 근데 부부는 이제 빵촌이잖아요. 무촌, 빵촌. 그러니까 그 친족이 뭐냐면 결혼해서 생긴 가족이에요. 친족. 결혼해서 생긴 가족이에요. 그럼 한번 해봐요. 자식은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그 친족도 아닌 게 우리 집에 있어요? 자식 친족이잖아요. 그 자식은 나하고 이제 일촌. 부모는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친족이잖아요. 몇 촌? 나랑 일촌. 그다음에 형제. 친족이 아니에요. 친족이다 아니다. 친족이죠. 그럼 몇 촌이에요? 2촌. 그 삼촌은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3촌. 친족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 용돈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동네 쌀집 아저씨면 좋겠어요? 삼촌 친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촌수가 삼촌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사 더하기 2촌의 친족이니까 삼촌은 여기 들어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험은 가사 더하기 4촌의 친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삼촌이 안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촌이 내 친족? 2촌이 내 친족. 자, 여기까지 복습을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삼가금리 임대차 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